한국 경제의 진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리더십이 아닌가 합니다. 경제의 모든 총 요소를 잘 가동시켜서 인풋이 좋은데 아웃풋이 좋으려면 그 인풋 아웃풋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가장 핵심은 훌륭한 리더십을 잘 만나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미 IMF 극복한 지 10년 지났습니다. 만약 그 당시에 우리가 제대로 된 리더십, 김대중 대통령이라는 경제를 아는 준비된 대통령을 우리가 만나지 못했더라면 우리는 아직도 IMF의 고통 속에 살고 있을지 모릅니다. 경제 여건이 어려울수록, 경제 환경이 좋지 않을수록 정말 적절한 리더십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얼마 전에요, 아마 광주에 여기 오셨을 것 같은데 세계적인 미래학자죠, 엘빈 토플러, 그분이 한국에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분도 한국 대선이 한국의 경제 진로하고도 깊이 연관이 있다는 걸 잘 아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국의 차기 대통령이 갖춰야 할 덕목으로 무엇보다 새로운 기술 도입과 지식 경제를 이행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과거의 경제는 어땠습니까? 지금도 경제학 강의 들으면 노동과 자본이라는 이 고전적인 이 요소를 설명을 하면서 경제학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제의 인풋이 노동과 자본이라는 그런 고전적인 요소 투입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이미 IT 신경제에서 경험을 했지만 노동과 자본이라는 그런 요소는 어쩌면 그냥 기본인 거고, 그런 오히려 기업의 환경이라 그러면 뭐 자연 환경도 있지만 좋은 우수한 인적 자본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어떻게 보면 인적 환경, 또 민주화된 시장 경제를 작동시킬 수 있는 사회 제도가 잘 가동이 되고 있느냐 하는 사회 환경이라 하면 기업 환경을 둘러싼 여러 가지 함축적인 의미로 사용될 수 있겠습니다. 또 그런 좋은 환경을 인프라가 좋은 환경을 잘 꾸려나갈 수 있는 리더십, 그것을 우리는 그냥 한 기업에서의 경영이라고 표현한다면 나라에도 경영이 필요한 겁니다. 그것을 매니지먼트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세계에서 최고로 매니지먼트가 우수한 나라를 대보라. 아마도 유럽에 있는 여러 나라들, 선진 제도화된 안정적인 국가 경영이 가동되고 있는 그런 나라들, 또한 뭐 미국, 아니면 또한 어떤 탁월한 리더십을 만나서 체계적으로 경제 성장을 하고 있는, 사이즈는 작지만 아주 우수한 급성장하는 두바이 같은 그런 경우 우수한 매니지먼트가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는 총 요소, 그러니까 고전적인 요소로서 노동 자본뿐만 아니라 환경, 기술 수준 또는 매니지먼트 이런 걸 다 합쳐서 총 요소 산출 경제다, 이렇게 요새는 계량 경제학에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지금 우리 전남 광주 경영자 총협의회 강연 일정을 보니까 아마 11월 마지막 주인가 어떤 고려대 교수님께서 뭐 제목은 에너지이지만 그런 계량 경제의 어떤 유행이라 할 수 있는 총 요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그런 내용의 강연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요약된 걸 보니까. 요즘 기름값이 굉장히 비싸죠? 이 매니지먼트가 잘 된 나라들은 기름값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1배럴당
지금까지는 인프라가 튼튼하다면 지식 경제로 잘 이행이 돼 있고 금융이 잘 돌아간다면은 끄떡없다. 그래서 낙관적인 진단을 합니다. 어디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바로 미국에서, 미국 월가에서 그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매니지먼트가 잘 안 돼 있는 나라에서 고전적인 요소, 노동과 자본의 기본 비용이 급상승을 한다 그러면 그 경제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니지먼트를 잘 하지 못한다면은 앞으로 리더십을 잘못 만나서 국가 경영을 세계 경제의 흐름과 역방향으로 끌고 간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낙관할 수 있겠습니까? 기름값이 배럴당 100불을 하는데 배럴이 제가 찾아보니까 이런 의미랍니다. 이 오일을 시추했을 때가요. 전에는 오일이 그냥 이렇게 이 하천에 좀 이렇게 떠다니면서 이렇게 흘러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물보다 가벼우니까 위에서 이렇게 수거해서 불을 붙여 보니까 환하거든요. 그래서 노출된 흐르는 상태에서 하천에서 이렇게 집정을 해서 오일을 썼다면 어느 날 그걸 땅을 파서 보니까 이 오일 구멍이 발견이 돼서 펑펑 쏟아졌거든요. 그런 때가 지금으로부터 150년 전 1856년이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막 분출되는 그 오일을 담을 데가 없었어요. 위스키 병에 담아도 보고 뭐 했더니 너무너무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정어리 잡이가 유행을 했는데 그 정어리 이 통에다가 우선 급한 대로 그 기름을 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정어리 그 통 그것이 1배럴 기준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 150리터인가요? 그렇게 한 45갤런 그 정도를 이제 1배럴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 기름값이 어제 오늘 보면 90불 이렇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곧 조만간 100불이 된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니지먼트가 잘 된 나라에서는 기름값 100불이라는 의미를 이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1970년대에 두 차례에 걸쳐서 오일 쇼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1980년대에 오일 쇼크 극복하고 난 뒤에 한 5년 정도를 실제의 인플레나 오일 수요를 감안하지 않고 가격 억제를 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까지도 그 가격이 제대로 된 정상 가격이 아니라 수요 공급을 무시한 억제된 가격이 이제 서서히 오일이 고갈되면서 갑자기 지금까지 억제되었던 가격 요인이 반영이 돼서 상승이 돼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오일이 언제 고갈이 되겠습니까? 지금 쓰고 있는 이 오일이 요즘 유행하는 자료를 보면요. 대강 한 2015년에는 오일이 고갈이 된다고 그럽니다. 2015년 고갈이 아니고 피크에 이른 정점에 이른다고 합니다. 오일이 2015년에 오일이 피크에 이르고 난 뒤에 오일 산출이 피크에 이르고 난 뒤에 그것이 이제 하강 곡선을 그려서 고갈하는 방향으로 내려간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2015년까지 정점에 이를 동안은 시추 비용이나 또 쉽게 발견할 수 있었고 하기 때문에 시추 비용 이런 것이 적게 드는 반면에 오일이 고갈되는 하향 국면을 그리게 된다면은 시추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고 발견하기도 어렵고 어디에 매장돼 있는지 알 수도 없고 그런 나쁜 상황이 전개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과 같은 현재의 수준으로 오일을 계속 쓰게 된다면
석유 자원은 향후 40년 안에 끝장난다고 그럽니다. 쓸 수 있는 건 웬만큼 사람이 발견해서 쓸 수 있는 건 다 쓴다고 하는 겁니다. 40년 내에. 그런데 불행하게도 중국이나 인도의 경제가 급성장하고 있는데 한 성장률 감안해서 2% 더 많이 소비 증가가 한다 그러면 아마 30년 못 갈 것이다 하는 것이 자원 경제학자들의 진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 과거에처럼 기존의 그런 방식, 과거 산업화 시대의 그런 방식으로 경제의 리더십을 잘못 만난다면 이런 에너지 자원 고갈 문제, 우리 아무 대비도 없는데 그런 것을 해결할 수 있겠는가? 그걸 본다면 결국은 이 세계 흐름과 발맞추어서 지식 경제로 이행하면서 기본적인 외교 안보에 있어서 탁월한 식견이 필요한 아주 어떤 중대한 국면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요즘 두바이가 하도 유행을 해서요. 잠깐 저도 상상력의 표상이라 할 수 있는 두바이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바이는 아까 제가 석유 자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북해산 브렌트유, 무슨 두바이유, 텍사스 중질유 이렇게 유가를 언급할 때 두바이가 꼭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두바이에 당연히 기름이 생산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그러나 두바이는 기름이 생산되지 않는 지역입니다. 두바이유라고 하는 것처럼 기름이 거래되는 시장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석유 자원도 나지 않는 두바이에서 왜 두바이가 세계 비즈니스 중심 센터가 될 정도로 각광을 받고 있느냐? 영국에서 공부를 많이 하고 온 셰이크 모하메드 왕자가 형이 집권을 하니까 아우 네가 공부도 많이 했고 똑똑하다. 네 마음대로 한번 우리 두바이를 한번 설계해봐라. 그 형님이 셰이크 모하메드 동생 왕자한테 전권을 위임을 했습니다. 거의 경제에 관한 한 두바이의 미래 설계에 관한 한 전권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셰이크 모하메드 왕자가 가만히 보니까 두바이는 석유가 없어요. 양질의 알루미늄이 많이 납니다. 알루미늄 휠이 생산돼야 될 때 현대 자동차가 두바이에 알루미늄이 많이 난다는 사실을 알고 쫓아갔어요.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구할 수가 없었겠어요? 세계는 자원 전쟁입니다. 이미 일본이 두바이에 알루미늄 판매권을 다 잠식을 했어요. 생산은 두바이가 하는데 알루미늄 판로는 일본이 장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 쪽에서 혀를 내둘렸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90년대에 두바이가 겨우 알루미늄 정도나 생산해내는 일본의 정계에 로비 자금을 뿌리면서 바보같이 헐값으로 그 귀중한 알루미늄을 독점 판매권을 일본한테 넘기고 그래도 계속 그 관계를 유지하려고 계속 정치 자금을 상납해주고 로비하고 자기가 자원을 갖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그 자원을 어떻게 적절히 힘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자원을 어떻게 응용을 해야 된다는 걸 모르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 90년대 두바이 탁월한 지도자 셰이크 모하메드의 상상력이 투입되기 전의 두바이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왕자가 가만히 보니까
두바이는 기름도 안 나고 그렇지만 이웃 나라들은 다 오일 머니가 많은 그런 나라들이거든요. 이웃 나라들의 돈을 우리한테 좀 집중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 우리는 가진 것이 없지만은 그 돈이 여기에 몰리는 곳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모든 규제를 풀었습니다. 거기서는 세금도 없습니다. 세금 없이 어떻게 나라를 경영하겠습니까? 바로 국가가 몇 개의 영업권을 가지고서 거기서 나는 수익으로 나라를 경영하면서 나머지는 다 규제를 풀고 모든 기업들은 국적 불문하고 여기 와서 마음껏 쓰고 투자하고 가져가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스위스 비밀 계좌에 감추어 두었던 오일 머니가 두바이로 움직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유가가 막 치솟으니까 러시아 부호들이 러시아에서는 눈치가 보여서 못 쓰는 돈을 두바이에 와서 투자하고 쓰고 가져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슬람 여러 나라에서 그 뭔가요? 이렇게 여자들이 써야 되는 것 그런 거 쓰고 다니는데 두바이 오니까 이슬람 문화에서 해방되고 그러니까 이슬람 문화의 해방구처럼 여겨지도록 했던 것입니다. 가장 가려운 데를 긁어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일 머니를 쓰고 싶은 이슬람의 귀족 돈 많은 여인네들이 두바이에 와서 마음껏 스포츠 관광을 즐기는 그런 곳으로 변신을 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남들이 감히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해냈을 때 천지가 개벽하는 그런 작품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을 보면 우리는 막 우리도 뭘 하면 되겠네 하는 사실 우리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죠. 고급 두뇌 이외에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경제를 비관하는 분들은 자꾸 경제의 여건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샌드위치 팔자다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팔자 타령만 하고 있으면 샌드위치가 맞습니다. 그런데 미국이라 한들 앞선 선진 경제 대국이라 한들 샌드위치가 안 된 적이 없었습니다. 대체로 경제는 경공업에서 돈을 많이 모으면 초기 자본을 모으면 중공업으로 이행을 하고 산업화 시대에는 그리고 그것이 서비스 쪽으로 돈이 이제 많이 모이면 서비스 산업으로 이행을 하고 하는 전형적인 패턴이 있었던 것입니다. 서비스 산업이 번창함과 동시에 임금이 갑자기 올라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도시화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초기에는 억제됐던 노임들이 서비스 산업으로 이행하는 그런 3차 산업 중심으로 재편되는 동시에 임금은 급상승을 하면서 이제 내려갈 수가 없는 구조가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이제 선발 주자였던 경공업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저임금을 찾아서 세계로 이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드디어 국가 기관 산업이라는 것마저도 중공업까지도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나라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일본한테 샌드위치 같은 추격을 당했었고 그러면서 또 기술 이전도 자연스럽게 후진국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세계 어느 나라가 샌드위치 당하지 않은 나라가 없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라 할 수 있죠. 우리나라의 추격을 당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그런 고도 산업화 시대로 이행이 다 끝났습니다. 당연히 추격을 당하죠. 미국, 일본처럼 우리도 중국의 추격을 이미 당해왔고 이제 우리의 목젖까지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제 기술 격차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 10년이다 했는데 이제는 4, 5년 내로 이렇게 좁혀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두바이 예를 들었습니다만
오히려 누가 말했지 않습니까? 필요가 발명의 어머니다. 그런 말을 다시 우리식으로 하면은 벼랑 끝에 우리가 내몰렸을 때 온갖 지혜가 발휘가 되는 겁니다. 두바이가 기름이 나고 편안했으면 리더십이 고민 안 할 겁니다. 어쩌면 상상력을 억제하는 독재 체제로 갔을 겁니다. 석유 자원이 많이 나는 아프리카의 나라들, 정치 후진국 많습니다. 중앙아시아의 많은 나라들, 독립국가 연합으로부터 러시아로부터 독립을 했지만은 제대로 된 매니지먼트 안 되고 있고 아직도 독재하는 나라 많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조상을 잘 만나서 기름이 많이 나는 땅에 태어났다면은 어쩌면 숨도 쉴 수 없는 독재 시스템에 아직도 우리는 깨어나지 못하고 살고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전쟁통에도 유학을 하러 떠났었고 또 어려운 때일수록 더 많이 배우려고 애를 쓴 세대들이 여기 계신 여러 훌륭한 선생님들 세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두바이 말씀을 다시 드리면 가진 것이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가진 것이 없으니까 벼랑 끝에서 무엇인가 해내야 되겠다 생각하고 주변의 돈을 다 두바이로 오게끔 만들었습니다. 우리 어떻습니까? 샌드위치만 생각하면 일본은 앞서 나가 있고 일본으로부터 도입하는 기술료 이런 것이 우리가 아무리 수출 많이 한다 한들 기초산업이 육성되지 않아서 많은 것이 리베이트로 그냥 빠져나가고 중국은 저임금으로 치고 올라오고 그래서 해볼 것이 없다라고만 생각하면 절망적입니다만 미국의 무역 적자, 아시아 여러 나라의 무역 흑자로 우리 주변에 돈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중국의 외환 보유고 어떻습니까? 1조 3천억 달러입니다. 세계 1등입니다. 돈은 미국 돈인데 달러를 중국이 제일 많이 가지고 있죠. 일본이 거의 1조 달러에 육박하게끔 가지고 있습니다. 대만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대만 다음으로 우리 한국이 지난번 5위 정도의 외환 보유고를 자랑하고 있었는데 지금 아마 6위로 내려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도 한 2,450억 불, 조만간 2,500억 불의 외환 보유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많은 달러가 아시아 주변에 여유 자금으로 떠돌고 있습니다. 이 돈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못 관리하면 매니지먼트를 지금처럼 잘못한다면 돈이 부동산 값만 올립니다. 이 매니지먼트가 잘 되면 우리나라가 금융 허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아까 제 소개를 할 때 국가지식전략연구원 상임고문으로 소개가 됐을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고 와서 한 1년 동안 저 나름으로 이제 정치 경제가 인접해 있죠. 정치를 모르면 경제 지식이 아무리 해박하더라도 접목을 시킬 수가 없고 실천을 할 수가 없고 또 경제를 모르면 정치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나라를 이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치인으로서 필요한 것이 경제다 해서 한 1년 동안 저 나름으로 이제 연구소 박사님도 모셔다 놓고 해서 경제 공부를 좀 했습니다만 아무리 해도 부족한 것이 경제 공부였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이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되겠다 해서 이 정리를 쭉 하다가 필요한 것이 아까 엘빈 토플러처럼 어떻게 하면 지식 기반 경제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갖출 수 있는가 이걸 자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도 이제 지식 기반 경제의 중요성
이것을 좀 더 네트워크를 연결해서 알리기 위해서 국가지식전략연구원을 국회에 등록을 하고 며칠 전에 등록을 하고 그리고 이제 조만간 국가지식전략연구원을 출범 시키는 그 창립 행사를 가질 예정입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지식이라는 건 한번 짧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거의 그 인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무슨 사람 중심 뭐 경제다 이렇게 막연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단순히 어떤 아이디어나 어떤 뭐 특허의 대상인 그런 지적 재산권 이런 분야에 한정되지 않고 아까 그런 노동 자본과 같은 고전적 요소에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금융, 문화, 관광 여러 가지를 포괄하는 그러니까 고전적으로 뭔가 아웃풋을 만들려면은 산업화 시대에는 노동이나 자본이나 하는 그런 것만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러나 금융산업, 관광산업 이런 쪽은 문화산업 이런 산업들은 고전적인 노동 자본이 요소가 아니라 그 사회가 처한 환경, 사회 민주화의 정치 민주화의 어떤 성숙도 그것을 포괄하는 매니지먼트 이런 것이 다 연결되어 있는 어떤 총괄적인 인프라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것을 저는 상정하면서 국가 지식 전략을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송성환이라는 배우가 공연 기획자로 변신을 했어요. 그분이 난타라는 공연 하나로 연간 1천억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분이 난타의 공연을 만들어 가지고 해외 공연을 해보려고 하니까 그것을 평가해주는 시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IMF 직후에 에딘버러의 공연 마켓이 공연물을 성적을 매겨서 평가해주는 것을 공연 시장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공연 마켓이 있다는 것을 알고 연극 배우들이 이 숙식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밥통까지 싸들고 가서 거기까지 가서 어렵사리 공연을 하고 평가 점수를 얻어가지고 그것으로 해외 시장을 개척을 하고 그래서 처음에는 은행에 한 1억 대출 받아서 빚쟁이로 출발을 했는데 이제는 연간 외국인 관광객만 받아들여서 매출을 1천억 올리는 그런 훌륭한 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그 상상력.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난타라는 제목은 원래는 부엌에서였대요. IMF 직후에 대기업 강당이 비어 있어서 그곳에 몰래 이제 들어가서 공연 연습을 막 하고 있으니까 어떤 경상도 말하는 부사장님이 문을 따고 들어와서는 누가 허락 없이 여기서 난타질을 하느냐 당장 나가라 시끄러워 죽겠다. 그래서 이분이 이건 연극 공연 연습하는 것이고 이건 문화산업이고 그렇게 난타질 한다고 매도하실 것이 아니라 이건 제목이 부엌에서라는 것이고 이렇게 설명을 했더니 이분이 더 성질을 막 내더래요. 그래서 그 순간에 이 송승환 씨가 아이디어를 얻어서 난타라고 하는 것이 더 먹히겠다. 그렇게 우스운 그런 순간에 이름이 부엌에서가 난타로 이름이 돌변을 하고 연극이 말이 없기 때문에 그냥 감정으로만 그 스트레스를 발산하는 그런 공연이기 때문에 해외 시장 진출할 수 있는 또 그런 그 의욕을 가지게 됐고 그런 얘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바로 어떻게 보면 민주화 이후 정말 50년 만에 수평적 정권 교체가 정치 집단으로서 뭐 우리가 출세하는 데 도움이 되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런 IMF 이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고 그 민주화가 됨으로써 제대로 된 민주화가 이행이 됨으로써 개성 있는 사람들이 대접을 받는 아까 그런 송승환 씨처럼
누가 혼내는데 주눅 들지 않고 시끄럽다만 당장 나간대. 그것이 아니고 발상을 전환시켜서 제목으로 차용하고 하는 그런 끼 많은 사람들이 바로 한류의 주인공이 됐던 것입니다. 그 무렵부터 우리 한국 영화가 아시아로 진출하고 한국 드라마가 베트남을 가서 박수를 받고 돈을 벌어오는 정도로까지 성장을 하고 한국의 영화가 세계 시장에 진출하고 한국 배우가 수상을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규제로부터 자유스럽게 해방된 개인이 그 개성과 끼를 상상력을 무궁무진하게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기 때문에 그것이 높은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신나는 이제 분위기가 막 무르익어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강남에 가면 새로운 스타일의 가게가 많이 생겨요. 주 소비층이 주로는 20, 30대이고 또 그곳의 사장님도 20, 30대입니다.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이 바로 소비자의 상상력을 만족시키는 그런 쪽으로 분위기나 경영 방침을 다 바꾸어가고 있는 것이죠. 지금 제가 한반도 대운하 발상에 대해서 한번 세계 여건을 말씀드려 볼게요. 이제 마칠 때가 다 된 것 같습니다. 저는 한반도 대운하를 판다 그러면 세계가 웃을 것 같아요. 세계는 자원 전쟁하고 있습니다. 아까 2015년에 석유 자원이 정점에 이르고 그 후로부터 지금부터 40년 뒤 지금으로부터 40년 뒤쯤은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석유 소비를 한다 치면은 현재와 같은 수준은 경제 성장 억제하고 석유를 덜 쓰고 해야지만 우리가 굉장히 인내를 많이 해야지만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쓰는 것입니다. 각 가정마다 냉장고 부족하다고 한 대 더 들여놓고 하는 그런 상태를 가정하지 않는 상태인 것이요. 이쪽 카스피해 주변으로 이렇게 내려오면 이쪽이 이제 이란이 되겠죠. 이란이 되고 이쪽으로 가면 이제 우즈베키스탄이 있고 이쪽으로 가면 카자흐스탄이 있습니다. 또 그 옆에 뭐 타지키스탄, 또 아프가니스탄 밑에 그 파키스탄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군대가 여기 아프가니스탄에 주둔을 하고 있죠. 그리고 밑에 이쪽 그 아라비아 반도에 내려오면은 이라크가 있고 아직도 내전 중이고 그리고 이제 이 이란이 미국과는 아주 좋지 않은 그런 관계입니다. 그리고 이 흑해 주변에는 러시아로부터 구소련으로부터 독립된 그루지아나 또는 뭐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이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 흑해 주변의 나라들은 좀 미국의 자본을 돈을 좀 받기 위해서 이미 친미적으로 환경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아프간 전쟁 이후에 이 아프가니스탄 또 파키스탄이 미국 쪽으로 외교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자연스럽게 이 러시아하고는 좋지 않은 그런 관계이죠. 그래서 지금 이 주변에 뭐 바쿠라는 데는 아주 그 석유가 많이 나는 그런 곳입니다. 이 바쿠가 한 여기쯤 있어요. 바쿠라는 석유가 많이 나는 데서 이곳 이 러시아 쪽에서는 이 터키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이 바쿠에서 생산되는 기름을 이 흑해를 통과해서 이쪽 그 보스포러스 해협을 지나가지고 터키의 협조를 받아서 이렇게 지중해로 실어 날라서 뭐 여러 곳으로 이렇게 석유를 좀 팔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는데 그러나 터키라는 게 또 친미적이죠. 그래서 석유라는 건 땅 밑에 많이 가지고 있다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적절하게 잘 실어 날라야지만 석유를 잘 팔아먹을 수 있겠죠. 그래서 석유는 유전지대를 많이 갖고 있다 못지않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송유관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미국은 지금 굉장히 아슬아슬해요. 아까 그런 친미적인 터키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약간 외교적인 환경을 러시아에 이렇게 어렵게 만들려고 생각을 하겠죠. 또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을 통해서 새로운 송유관 루트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중요합니까?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의 협조를 받아낼 수 있는 그런 정치, 외교적인 분위기를 잘 만드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겠죠.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제 말씀을 들으면 아프가니스탄의 이 정치적 안정적 관리가 대단히 중요하구나. 지금 유가가 100불씩 올라가는데 그러면 우리한테 어떤 주문을 했겠습니까? 당연히 여기 군대 주둔 좀 계속 좀 협조해 달라 그러겠죠. 그래서 그런 문제도 이런 거와 다 연결이 돼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미국은 이쪽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으로 통하는 새로운 루트 그것을 지금 건설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또 러시아도 이 관계를 잘 맺어가지고 이쪽의 자원을 지중해로 갈 수 있는 루트를 잘 확보해야 되는데 이쪽 국제 질서가 어지러울수록 러시아에 적대적으로 변할수록 어려울 것 같으니까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렇게 가려고 하겠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쪽에 있는 그 발트해 밑에 있는 앙가르스크와 나호카라는 쪽이 있는데 또 이쪽으로 러시아가 뻗어가려고 하고 있어요. 왜 제가 저기까지 설명을 드리냐 하면은 한쪽 길이 막히면 다른 루트를 파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이 시베리아 쪽의 송유관 시설에 대해서는 초기에는 중국하고 일본하고 좀 경쟁이 붙었어요. 그것을 이 일본 쪽에서는 우리가 일본 자본을 다 댈 테니까 우리 쪽으로 해달라, 일본 쪽으로 해달라 이렇게 주문을 했었고 중국 쪽에서는 일본에 뺏기지 않기 위해서 또 로비를 열심히 해가지고 그 중국 아마 여기쯤 될 것 같은데 대경 유전이라는 또 큰 유전지대가 있는데 그쪽으로 기름을 좀 공급해달라 그렇게 경쟁이 붙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경쟁에 한 발 담그고 있다가 굉장히 좀 불리한 그런 상황입니다. 아직도 우리의 그런 외교력, 자금, 자본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진하게 경쟁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어차피 미국의 새로 생각하는 그 루트에 우리가 같이 기대를 해보거나 우리는 독자적인 힘이 없으니까 아니면 영 러시아가 이쪽 길이 막힐 것 같으면 저쪽 시베리아 루트를 열심히 개발을 해가지고 저쪽으로 갈 때 우리는 지금 대경 유전으로 내려오면 가까이 있는 바레만을 통해서 우리 쪽으로 송유관을 끌어내서 우리 한반도를 좀 통과를 하게 해가지고 동남아시아로 진출하면은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가 잠깐 대강의 지도를 놓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냥 우리는 앉아서 수동적으로 기름값이 100달러다 받아들이는 쪽입니다만 그러나 우리를 둘러싼 주변 강대국은 보이지 않게 저런 송유관을 놓고 외교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수동적으로 편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이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아까 그런 운하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바로 운합할 그런 돈이 있으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금 제대로 돈을 준비 못해서 저런 앙가르스크 나호카까지 가는 그 길을 일본이 섭외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우리도 만약에 이 중국 쪽으로 이렇게 송유관이 내려온다면은 지금 그냥 말로만 바레만을 통해서 한반도를 통과하는 그런 유전 송유관을 꺼내고
제의만 해놓고 그냥 기다릴 것이 아니라 리더십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바로 이런 문제를 공략을 하면서 지지를 호소하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운하, 운하가 문제가 아니라 바로 미래의 기본 매니지먼트가 가능한 그런 석유 자원을 확보하는데 우리도 저런 송유관을 통해서 러시아를 한반도를 통해서 동남아 권역으로 태평양으로 진출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이 송유관의 예처럼 바로 지난 2002년에는 대선 때 제가 우리들이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님이 남북 평화 시대를 열어서 철의 실크로드가 가능하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우리 이 한반도를 태평양과 유라시아 대륙을 연결하자. 그 기초가 바로 남북 평화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이 그냥 경의선 철도 연결이 남북 평화의 상징이 아니라 실제로 한반도는 연결이 되지 않으면, 유라시아 대륙에 연결되지 않으면 유라시아로부터는 고립된 섬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철의 실크로드, 트랜스 사이베리아 레일로드와 또 트랜스 차이나 레일로드, TKR, TCR을 연결하는 것으로 우리가 남북 평화 번영을 얘기를 했다 그러면, 이번에는 저는 이 민주 세력이 다시 한번 그냥 막연한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바로 국가 전략적으로 이렇게 러시아의 이 유전지대와 태평양 동남아를 우리 한반도가 제대로 연결시킬 수 있다. 이런 시대를 우리가 맞이해서 제대로 된 매니지먼트를 해보자. 그래서 두바이처럼 우리가 없지만은 돈과 금융과 모든 것이 우리 쪽으로 몰리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만들겠다 하는 것에 저는 대국민적인 호소가 담겨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얘기를 여기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